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8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 정부의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마련하게 될 텐데요. 서울 종로구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건물에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간판을 달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곧바로 인수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 기준으로 국민과 국익을 제시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 마련과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저성장 양극화 문제도 국정과제로 다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인수위원회 출범 후 발표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침, 그리고 인수위원회의 핵심 이슈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첫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언급됐던 게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내용들이었는데, 한마디로 5월 10일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개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김세현 최고께서 이번 이전을 이렇게까지 추진하는 그 어떤 취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청와대의 특수한 환경, 그 대통령 집무실과 또 보좌진들이 떨어져서 근무하는 그런 형태, 더 나아가서 이제 청와대 구조 자체가 왕조 시대의 궁궐처럼 배치된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이 대통령 리더십의 권위적인 현상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거든요. 또 하나는 뭐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많은 그 걱정을 했었죠. 대통령이 사실 당선되고 나서 청와대의 그 궁궐 속으로 들어가면 느낌이 왕이 된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 품으로 나가야 된다, 국민과 함께 소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그동안에 많이 있었거든요.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판단한 것은 지극히 잘된 결정이라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것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윤석열 당선인께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국민과 약속을 했으니까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해서, 외부에 마련해서 거기서 정상적으로 집무를 하시고, 만에 하나 정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해서 집무실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공언하신 대로 통이동 집무실에서 네. 불편하지만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집무실을 만들어서라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과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청와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과거 정부에도 그렇고 뭐 당선자의 말씀에 충분한 일리가 있고 명분이 있다고 봐요. 인수위법 시행령 뭐 이런 것을 검토해 봤을 때 과연 당선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의 것이냐, 이런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한적 대통령제로 끝내고 또 청와대와 어떤 비서진 간의 어떤 비합리적인 글이라든지 그런 걸 좁히겠다는 뜻도 저는 좋고, 또 문재인 정부 때도 다 그렇게 성효상 건축가나 또 유홍주 문화재청장께서도 옮겨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다만 이게 제 생각 같아서는 임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으면 실제로 옮기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소프트하게 랜딩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좀 해야 되는데, 도 아니면 뭐식으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국방부도 지금 짐을 싸야 될지 말아야 될지 돈은 책정이 안 돼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새 정부도 산뜻하게 출발해야 되고 문재인 정부도 깔끔하게 잘 도와준다는 협치의 정신에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참 애매한 지점이 있지 않느냐. 절차적 합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느냐, 이 이전에 대해서. 취임 전의 활동은 뭐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영역 내에 있는 것인지부터가 좀 인수위가 좀 명쾌하게 좀 고민을 해서 당선자께 보고를 드리는 게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라는 건 당장 우리 개인들이 이사 가는 거와는 아예 다른 차원의 이 문제이고, 여러 가지 논란이 여러 가지 스펙트럼에서 짚어볼 부분이 많은데, 일단
청와대가 21일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취지엔 공감한다. 취지엔 공감하지만 시간이 촉박하고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임기까지 군 통수권자 책무를 다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심리가 있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했는데 국민들께 사과하고 지키지 않았는데 내가 지키지 못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어쨌든 새로운 당선인인 윤석열 당선인이 이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후임자인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까? 그걸 왜 내가 협조를 해서 내가 이행을 해줘야 되느냐? 저는 이런 심리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두 번째는 이 민주당이나 또는 이제 반대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번 대선에서 역대 거의 가장 근접하게 최소의 투표차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거에 진 이재명 지지 세력 내지 민주당 지지 세력의 입장에서는 대선 불복 심리가 깔려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보고 좀 비합리적으로 집무실 이전 문제를 다루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국방부는 전혀 방어 장치도 없고 방비도 되어 있지 않는 곳인데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 마치 그 국방이 큰 문제가 나는 듯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으로 가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좀 저희들이 보기엔 좀 발목 잡기에 가깝죠. 발목 잡기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문정부가 뭔가 발목 잡기 한 듯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청와대 스탠스나 민주당의 어떤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청와대도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투트랙.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 하면 너무 급하다. 하지만 어쨌든 당선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최대한 이렇게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네. 안보 공백 이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논박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네. 안보 공백이냐. 네. 청와대에 있는 어떤 그 벙커 기능은 단순한 북의 도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과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국방부에 있는 기능은 전적으로 아마 군의 도발과 관련된 네.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정도이고 하필 또 4월이라고 하는 한미연합 간의 어떤 군사작전도 있고 네. 또 태양절 행사도 있고 해서 북의 도발이 굉장히 높게 예상되는 시점이라서 우려를 표한다. 그런 정도인데 조금 처음부터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엊그저께만 해도 광화문시대 하시는 분이 며칠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점검해 보니까 재앙 수준이더라. 이런 얘기는 네. 사실 또 그동안의 여러 가지 공약과 다양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점검이 안 됐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 때문에 통인동에 계시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렇게 마치 계속 발목 잡는다는 느낌을 들지 않도록 하는 의지를 존중하는 선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빨리 조만간 그 두 분이 회동할 수 있도록 네.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당선인이 처음에 이제 기자들한테 자료를 배포한 거 보면은 496억 원이었고요. 이것이 그 다음 날 김은혜 대변인이 이제 합참 이전 비용을 한 1,200억 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이것저것 다 따지면 한 1조 원은 든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추산이 제대로 된 거냐?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용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글쎄 이제 비용 추계를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 네네. 청와대가 또 새로운 대통령 되실 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공간 만드는 데까지 한 500억 들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국방부가 나갈 그게 누가 있으면 합참이 있으면 합참이 또 이사 갈 지역이 다 비워져야지 역순으로 이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의 점검의 범위까지 예산이 다 가만히 돼 있는지 들어오는 데까지 예산은 있지만 네. 다른 이동 비용, 합참이 이동하는 비용 또 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한미 간의 전략 자산의 어떤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왜 터무니없이 5천억과 500억이라고 하는 그 차이가 났느냐에 대해서 터무니없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당선자께서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어쨌든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도 496억에 대한 명세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아무리 예비비지만 너무 허술하게 급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고 현재 최소한의 당선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조감도로 말씀 주신 것은 2027년을 기준으로 만든 조감도입니다. 사실은. 네네. 용산공원의 조성 이후에 정말 당선자께서 빨리 하시겠죠. 오시면 1, 2년 해서 2025년까지 하겠습니다만 그 추가로 빨리 하기 위한 비용의 어떤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0년 된 건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이사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제대로 된 계획 하에서 뭐 미국의 백악관 모델이든 어쨌든 좀 용산이 땅이 비어 있으면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더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국민과의 공감 속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국방부 건물 가보면 슬림화해서 넣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불편한 공간, 어찌 보면 또 다음 정부 들어와서 이 건물 못 쓰겠다 이랬을 때 국가적 손실 비용이 클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 청와대도 일단 취재엔 공감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 이사할 때 1인 가구도 몇 개월씩 고민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까? 청와대를 쓰다가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준비해서 딱 깔끔하게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이제 저 상식적으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일단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 새로 대통령 집무실을 만든다면 어마어마한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이제 보통 정부 부처가 어디를 가면 그 지역은 좋아해요. 새로운 뭐 소비처 또 직장이 그렇죠. 네. 될 수도 있고 그분들이 이제 주위 상권을 그렇죠. 네.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또 정부 부처가 오면 뭔가 개발이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단지 청와대는 어디 가면 주민들이 과연 좋아할까 반대할까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정해서 이사 가지 않으면 네. 저는 절대 못 간다고 간다. 봐요. 그건 이미 문재인 대통령 사례가 있어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거보다는 나는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통령이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았는데 당신도 이제 취임하면 그냥 청와대 가서 또 뭐 죄송합니다 해보니까 안 됩니다. 그럴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그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네. 나는 청와대 하루도 근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이제 지키겠다는 의미죠. 네, 말씀하셨으니까 회동 문제로 넘어가 보죠. 지금 회동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회동을 두고 양측 모두 여지를 남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언제든 조건 없이 회동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국민을 위한 결실을 낼 수 있다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고 했지만 결실에 방점을 찍어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21일 실무 협상이 결렬된 이후 날짜조차 조율하지 못하는 등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일각에선 회동 무용론까지 제기됐습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지연되는 그런 분위기고 뭔가 만나기는 만나신 것 같아요. 장제원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뭐 인사권 문제 등등 이제는 이제 청와대 이전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좀 꼬이는 그런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 상황을? 저는 이제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지금 5월 9일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직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대 대통령이 특히 뭐 정권이 교체되면서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대통령이라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예를 들어 역대 대통령 중에 어느 누가 이렇게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만남이 지연되는가 이것조차 국민들이 좀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전적으로 지금 현재는 대통령 당선인은 부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께서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그런 취지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금 더 너그럽게 네.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여러 가지 처음에 이제 초기에 얘기됐던 건 인사권 문제, 뭐 충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언급됐었죠. 하는 총재 자리, 뭐 감사위원 2자리, 뭐 중선관이 뭐 1자리, 뭐 이 정도 굉장히 언급이 되고 있는데 현재 만남이 지연되고 불발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지금 현재 이 정도로 당선인의 의지가 명확하고 인수위 안에서의 예산 범위나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라면 인수위에서 우선 처음부터 뭐 알박기 인사나 무슨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걸고 나올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좀 제가 아쉬웠던 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자께서 이왕 말을 하실 때 옮길 것 같으면 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약속을 못 지켰는지 이해가 가더라. 그런 말씀 정도 할 수 있어야 되는. 뭐 다른 사람들은 권위적이라서 안 했는데 나는 탈권위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얘기했듯이 광화문시들이 열나니까 교통 통제 이런 혹은 통신에 대한 통제 제한적 수준이 되더라. 또 이전 비용이 굉장히 크더라. 어려운 시기에 국민 보기에 참 그런 부분도 조심스러워서 포기할 수 없겠더라. 네. 나도 사실 포기하고 싶던 마음도 들 정도였다. 그렇게 해놓고 그래도 이제는 끝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뭐 500억이 5천억보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당 1억이라도 나의 거처 이동에 대해서 국가의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지. 역지사지해야지 부드럽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처음에 뭐 유민영 비서실장하고 이철희 수석이 이렇게 당선 축하 안 갖고 할 때 이렇게 어려운 갈등에 국민이 올 거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좀 전략적 행동을 못 한 거다. 어쨌든 대통령의 협조를 구해야만 되는 시점이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냉정하게 아니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공약 지키세요.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인사권도 마찬가지로 뭐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권한은 아직도 문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선취해달라. 좀 먼저 말하자면 퇴진하는 네. 전 정부에 대해서 그런 모션을 취할 필요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하지 못함으로 해서 오히려 누가 손해를 봅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5년마다 정권은 교체되고 그것은 이제 새로운 모든 정부가 이제 맞닥뜨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교체계는 인사권이 항상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의 의사결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행정부처에 가면 정책적으로 정책 결정과 일부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정책 집행이 실제 이루어지는 곳은 지방자치단체 쪽이라든지 또는 정부 산하기관, 정부의 뭐 각종 공공단체, 공기업 이런 쪽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장이든 또는 그 정부 산하기관장이든 이런 기관장 인사를 하는 것은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자신들이 업무 수행을 해도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그래야 국정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기 말에 이미 대통령 당선인이 이 차기 정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색깔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어떤 뭐 산하기관의 전문가 내지는 그 분야에서 그 가장 적임자를 임명을 하면 뭐 마찬가지로 후임 대통령이 오더라도 비슷한 결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비전문가 내지는 문외한을 네. 정치적으로 임명을 한다든가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뭐 낙하산 또는 보훈 인사를 해버리면 새 정부의 방향과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조직 내에서 저항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의 직권을 활용한다든가 또는 뭐 정치적 반대적인 어떤 방향으로 그 조직을 이끌고 가서 굉장히 네.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최근에 뭐 인사를 두고 이야기할 때 인사 좀 협의해 달라고 한 것은 사실은 그런 의미이지 대통령 인사권 자체를 뭐 뺏는다든지 대통령이 뭐 인사를 아예 하지 말고 넘겨라.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협의하자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하자.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금 전체 회의를 열고 뭐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 뭐 신문지상에 다 집무실 얘기만 가득해서 도대체 이 첫 번째 국정 과제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시고 궁금해하십니다. 대선 기간에 뭐 코로나 문제, 에너지 문제,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는데 인수위원회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이게 코로나를 수습하고 네.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제적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풀어야 된다. 네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국민이 원하는 건 평가가 아니라 지금 상황을 더 나은 상태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당분간 네.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많은 어려운 지역부터 선별해서 줄 것인지 네. 또 당선자의 공약 중심으로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이 선결돼야 되고 어쨌든 4월이 안보상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라고 하니까 조금 더 이제 실용적인 안보 네. 정책으로 나아갈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빨리 패러다임 전환해서 좀 인수위가 각 영역별로 네네. 그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 가령 여가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파견된 공무원을 다 되돌려 보냈다.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가부는 폐지할 수 있대. 제대로 된 그 말하자면 업무 이관을 위해서라도 네네. 여가부에 있었던 뭐 가족 기능, 뭐 성평등 기능, 청소년 기능 그동안에 뭐 했는지를 보고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감정적으로 여가부 없어질 거니까 공무원들 오지도 마. 이런 부분은 난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수위원회 첫 번째 과제 어느 부분에 가장 지금 집중해 있습니까? 뭐 코로나19 그 당장 대응이 있을 거고 부동산 네. 정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현안은 일단 집무실 이전 문제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을 한 상태고 그 공약을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을 지금 방안을 전부 다 짜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집행을 해 나갈 건가. 이것은 당연히 이제 인적인 구성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는 뭐 청와대 구성 네. 그리고 강요 임명 뭐 당장 장차관 임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국정의 주요한 방향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특히 이제 공약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타이트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집무실 이전 문제만 가지고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분야별로 다양한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다. 네. 인수위원회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여기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겸임하고 있는데요. 이 과학적 방역, 소상공인 보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잡혔습니까? 50조 원 얘기도 나왔었고 하는데요. 기왕에 일단 공약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나 이제 이것을 구체화하려면 당장 이제 정부를 인수하고 나서 예산 항목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추가 경정 예산의 형식으로 기존의 예산을 좀 수정해서 수정 예산을 국회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업인데 예산은 한 푼도 계상되지 않았고 네. 반면에 자신들의 정책 기조와는 좀 다르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항목 조정을 하죠. 여유 자금이 생기면 그것을 코로나19 네. 보상 지원금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예산 항목 조정을 해보고 네. 그다음에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규모에 맞춰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상이라든가 네. 또는 지원의 지원이나, 규모를 네. 정해야 됩니다. 네. 사실 선거 기간 중에 여러 가지가 핫 이슈였지만 사실은 뭐 좀 거칠게 표현하면은 서울 민심은 결국은 부동산 민심이었다. 그만큼 이제 부동산이 모든 국민들에게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24명의 인수위원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가 없어서 이게 문제 아니냐라는 그리고 이 부동산이 뭐 지금 보니까 좀 후순위로 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처음부터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인수위원이 모든 주요 분야를 다 커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차피 자문위원이나 실무위원을 통해서 보완을 하면 된다. 네, 전문위원들이 있으니까. 예, 전문위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국토부 보고하면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주요하게는 뭐 서울시장과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너무 우리가 뭐 인수위원회 어떤 분야 전문가가 없다, 뭐 교육 분야 전문가가 없다, 뭐 주택 분야 전문가가 없다, 뭐 이렇게 그걸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네. 총괄적으로 각 분과별로 해야 될 몫에 대하여 뭐 나중에 평가하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미 뭐 부동산에 대한 대책이라 이런 부분들은 다 뭐 모든 진영에서 답은 거의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기재부가 선거가 있는 해는 많은 예상들을 각 정부가 전반기에 집행을 하지 않거나 충분히 새로운 당선자 위주로 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노하우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네.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저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빅데이터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여론을 읽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주제어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12개 채널,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집계한 윤석열 당선인의 총 정보량은 약 25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쓰인 단어 중에서 지난주 급상승한 연관어를 살펴봅니다. 1위는 집무실, 3위는 국방부, 4위는 용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무실 1층에 기자실을 마련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고 주변에는 국민공원을 조성해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면서 관련 연관어가 언론 지면 등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2위는 인수위원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종 184명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24명의 인수위원회에 국정과제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위원과 부동산과 에너지 분야 등을 맡게 될 실무위원들이 합류했습니다. 5위는 민정수석입니다.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이 국민 신상 털기 등을 해왔다며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법무부와 경찰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개인의 사생활 정보까지 수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음은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언급된 인물 연관어의 순위를 살펴봅니다. 1위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난 16일에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만남 4시간을 앞두고 무산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회동 일정이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지난 한 주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언론에 많이 언급됐습니다. 2위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수위가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안 위원장의 이름이 많이 보였습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원들에게 휴일 없이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입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론을 둘러싸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대 최저 득표율 차로 신승을 거둔 사실이 거론되면서 인물 연관어로 집계됐습니다. 4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5위는 김은혜 국회의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입력할을 맡으면서 언론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차기 경기지사 후보로도 거론되면서 인물 연관어 순위에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 윤석열 당선인을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대 대선 패배 이후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또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죠. 박지연 여성의원의 부위원장을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출신의 박지연 씨를 중심으로 꾸려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윤 위원장은 참배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민주당이 더 새로워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첫 비대위 회의에서도 분골쇄신으로 거듭나겠다며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약속한 주요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민주당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 항상 선거가 끝나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좀 돌아서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26세 박지원 활동가가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됐고요. 또 비대위원 8명 가운데 절반이 2030이 차지했습니다. 이 민주당 비대위 구성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비대위를 구성하게 될 것 같으면 조금 더 전체의 이번 선거의 책임자들이 물러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인 논란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새로운 비대위가 당장 해야 될 일은 어쨌든 민주당의 혁신도 있고 뭐 선거에 대한 패배 원인 분석도 있고 뭐 그러겠습니다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이렇게 노장층이 좀 이렇게 어우러져서 네. 또 지방선거 전문가라든지 어떤 지방자치 분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마치 이제 국민의힘의 이준석 그 대표 체제가 굉장히 젊은 체제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뭐 MZ세대라든지 2030 세대를 겨냥하는 그런 흐름으로 그냥 같이 이렇게 비대위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네. 상당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윤호중은 사퇴해야 된다. 비대위원장 맡으면 안 된다는 여론도 사실 있는데 그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비대위 체제. 뭐 우리 당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잘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다 옳은 이야기가 아니겠죠. 네. 분명히. 전략적으로. 예, 네. 뭐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민주당의 원내대표 임기가 거의 끝나잖아요. 그럼 통상 우리 당의 경우는 새로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분이 그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으니까 네네.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또는 아예 외부에서 오든가 수혈하는, 네.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선 패배의 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치고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당에 뭐 대선 후보가 있고 당대표가 사퇴했고 원내대표도 임기가 끝나는데 나 원내대표는 이제 그만두지만 비대위원장은 내가 하겠다. 이거는 뭐 그냥 조금 의외였어요. 이런 분석은 전 설득이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도 비슷한 얘기죠. 네, 네. 방금 아까 얘기한 것도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논쟁의 여지를 남긴 네. 체제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려면 예를 들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맡도록 비워준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모실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네. 말씀하셨다시피 불과 며칠 상관이잖아요. 뭐 몇 달이 지나서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 그 산뜻한 출발을 하지 못하는 네. 계속 밖에서 왜 되지는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저 집안은 선거에도 지고 또 비대위조차도 제대로 깔끔하게 출범 못 시킨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암울한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지난 20일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쇄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책은 물론 들어갔고요.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 그리고 정치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완성 등을 주요 어떤 과제로 발표했는데요. 먼저 이 핵심 과제에 대해서 김지원 제국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 과제는 이게 맞죠. 코로나19 대책,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 정치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완성 다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21대 국회가 들어와서 민주당이 그 170석이 훨씬 넘는 그런 의석을 가지고 국회를 마음대로 운영했잖아요. 의석만이 아니고 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모두 차지하면서 국회에서 제대로 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마구 처리하고 통과 다 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와서 뭐 개혁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저는 조금 의문이 가요. 지금까지는 뭐 했느냐? 지금까지는 개혁 반대되는 쪽으로만 갔죠.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대책, 그만큼 K-방역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 세계에 칭찬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전 세계 확진자의 30%를 한국이 배출하고 있어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겠다고 계속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실은 코로나 대비도 안 되고 국민들 뭐 삶이 나아지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는요. 지금 5년 내내 부동산 가지고 그 세금 때리기 정책으로 해서 부동산 잡는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세제 완화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좀 의아할 거예요. 왜 저러는지. 정치개혁 한 게 뭐 있습니까? 정치개혁 한다고 그 연동형 비례제 그거 저 선거법 통과시킨다고 우리 정의당 심상정 대표까지 끌어들였다가 이용해 먹고 대체정당을 2개나 만들어서 오히려 의석을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뭐 검찰개혁 완성, 검찰개혁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검찰 탄압만 했잖아요. 수사 똑바로 하는 검사를 다 지방으로 쫓아내고 검찰개혁이란 말은 결국은 조국 구하기, 윤석열 죽이기 그걸로 전부 갔거든요. 저는 이게 민주당이 지금까지 왜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지 그렇게 조건이 좋은 정권을 출범시켰다가 5년 만에 정권을 내놓게 됐는지 지금이라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개혁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쇄신 방향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해주셨는데 의원님도 뭐 생각을 뭐 같거나 혹은 다르거나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핵심 과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저는 이제 이번 대선의 패배,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그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생각해 보면 개혁이나 뭐 적폐 청산 이런 걸 위주로 너무 일방적으로 독주한 부분, 또 일반 시민과 공감대를 얻지 못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정권을 내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쇄신 방안이라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시민들의 생각과 정책 혹은 법안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 네. 그런 것인데 지금 현재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아쉬운 것은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것을 막바지에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걸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주문엄한 민주당에 대한 주문에 합당한 것인지 맞닿아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다수 의석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네.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것에서 현재 이제 여당과 협치하는 모습도 좀 더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 수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쇄신책이다.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고 특히 최근까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말하자면 윤석열 당선자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도 저는 부담스럽고 못마땅해요. 아직도 그런 왜 안 되면 안 되느냐에 대한 논리적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논박이어야 되는데 무슨 K 트럼프니 뭐 이런 식의 네. 마치 어떤 미안양거리는 식의 어떤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네. 국민들이 혐오해야 했던 방식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저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네, 현 상황에서.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로 새로운 원내 사령탑이 선출됐습니다. 친문 이낙연계의 대표주자인 박광온 의원과 대선을 거치며 새를 불린 친이재명계의 박홍근 의원이 각축전을 벌인 끝에 민주당을 이끌 새 원내대표의 주인공은 대표 친이계 인사로 꼽히는 3선의 박홍근 의원이 됐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앞서 정견 발표에서 대선 패배 충격 수습을 위한 당내 단합과 검찰개혁, 정치개혁 등을 강조했습니다. 신임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간 172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게 됩니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원내대표인 만큼 남은 입법과제 추진과 6월 지방선거 관리 등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민주당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투표한 일명 콘클라베 방식으로 선출했는데요. 먼저 김영주 의원님, 이런 방식으로 선출한 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콘클라베 방식이라고 하는 과거에
교황 선출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선출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가급적이면 먹는 것도 줄이고 해서 빨리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데 계파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과잉해서 또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가급적이면 자제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게 누가 되든 간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네. 전체를 아울러 가는 또 그래서 그나마도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체면이라도 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지현 최고위원, 사실은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양쪽 다. 네. 계속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청와대 관계도 있고. 네. 앞으로 5월 10일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작이 되는데 새로운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뭐 바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 좀 조언을 해주시거나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 바뀌잖아요. 거대 야당으로 바뀌고 윤석열 정부가 출연하면 여당이 100석이 겨우 넘는 여당이 돼요. 그러면 이때 야당이 뭐 사사건건 그 윤석열 정부를 좀 궁지에 빠뜨리고 발목 잡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강하게 갖게 돼요. 또 이번 대선에서 근소한 표차로 패배했기 때문에 여당이 아니고 야당으로 전락한 상황에서의 상실감, 그리고 또 지지자들의 강한 요구, 네. 그리고 또 이제 차기 대선을 위해서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야 되니까 또 그런 국정 발목 잡기 이런 것이 합해지면 굉장히 국회가 네. 생산성도 없어지고 국민들에게는 큰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사상 최악의 국회 내지 정치가 될 테니까 그런 점을 좀 유념해서 조금 더 크게 보고 네. 정치를 크게 해주시고 또 여당과 잘 협의해서 좀 수용해 줄 것은 수용해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협치가 가능한 원내대표가 되길 바란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난 21일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당과의 합당 절차를 담당하는 전략기획부총장으로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죠. 이준석 대표는 공언한 대로 합당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국민의당과 합당을 가능한 빠르게 하겠다. 지금 합당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시는지. 네. 지금 합당 절차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리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큰 쟁점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안철수 대표가 공동인수위원장으로 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는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사소한 실무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데 그거조차 예를 들어 공천 문제에서도 공천관리위원을 2명이나 국민의당을 포함시키기로 이미 결정을 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몇 명이죠, 공천위원? 확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뭐 통상 2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과의 합당 이미 예상을 했고 이번 이 합당 절차나 과정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홍주 의원님? 합당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미 다 합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다만 이제 몇몇 지역에서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말하자면 흰겨루기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이미 일정 정도는 예상된 과정이고 아마 큰 틀에서는 그 절차대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보통 김지현 의원님 이제 합당하는 과정을 보면 이게 항상 자리 싸움이 됐던 내밀한 겉으로 공개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하다가도 좌초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번에는 비교적 순조롭게 되는 이유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합당의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너무 내세우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합당 마지막에 깨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당선인이 합당을 원칙적으로 합의를 냈고 또 하나는 이게 그때 무슨 조건을 내거는 문서를 만들어서 이 문서에 따라서 합당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믿어달라. 합당 문서 아무리 써봤자 나중에 별 효과 없더라. 그래 신뢰에 따라서 합당을 하기 때문에요.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절차는 오히려 부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합당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정말 얽혀 있어서 복잡한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관리위원장에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어요. 이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또 내부에서 분열이랄까 싸움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우선 뭐 국회 부의장님인데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네네. 것은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강하게 실렸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오히려 정치적으로요? 역으로 네. 윤 당선자의 스타일로 보면 네. 상당히 많이 국민의당의 의견을 도움을 주는 병풍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통 봐요. 크게 양보할 것이다. 예, 예. 네.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것이 네. 당내 계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는 거죠. 자기 당의 당수가 인수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인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반발할 수 있는 세력이 있습니까? 원래는 반발했던 세력들은 이미 국민의힘에 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오히려 과정상에서 크게 윤석열 당선자 네. 정진석 공관위원장과의 소통 통해서 두 당 간의 어떤 공천 파열음은 최소화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통 크게 뭐 양보를 해서 그 합당을 하고 있는데 또 사실 따지고 보면 국민의당 내에 인적 구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또 국민의힘에서 뭐 역차별이다라고 할 만큼 우려할 만큼 이 사태도 크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합당과 뭐 공천 과정까지 아주 무난하게 될 것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기대에 섞인 물론 전망. 뭐 또 조금의 파열음은 있을 수 네, 있죠. 살짝. 네, 네. 그때 가서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현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이다 한 줄 평 들을 시간이죠. 먼저 김재원 최고위원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해는 감정적인 대선 불복이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쨌든 지금 인수위가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법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 그래서 탈법이고요. 또 그런 부분을 무리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대통령 당선인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초법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줄로 표현하면 인수위는 탈법, 당선자는 초법.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김영주 전 의원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톡톡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